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매체에 대해서 언어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다시 여러 번 반복되지만 그 언어의 요소는 내용, 형식,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은 이걸 다루는 학문을 세만틱스, 그래서 의미론이라고 하고요. 형식을 다루는 언어 이론을 이제 통사론, 그래서 이건 영어로는 이제 신텍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용법을 다루는 그 언어학을 화형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프래그마틱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사람은 아마 이 세만틱스하고 신텍스라는 말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그 어떤 오류를 찾을 때 이 신텍스 에러는 문법 오류이기 때문에 되게 컴파일러,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일반 그 영어로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컴파일 한다고 하는데, 그 컴파일 하는 그 과정에서 문법적 오류는 다 발견이 되죠. 그래서 신텍스 에러는 찾을 수 있는데, 이 세만틱 에러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한 의미를 프로그래밍이 그대로 전달했는지는 기계는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만틱 에러는 실행을 해보고 그 애초에 입력한 것과 이제 나온 결과물이 예상과 다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세만틱 에러는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인간이 찾을 수 있고, 신텍스 에러는 문법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즉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은 기계도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언어로서 정말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세 번째 그 언어 그의 요소인 용법은 수학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세만틱스라고, 아니 저기 화형론이라고 하는 프래그마틱스는 용법은 언제 어디서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용법이라고 하는데, 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언어를 하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화형론, 즉 용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다시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발달의 역사를 한번 개략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뭐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1960년대,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가 1950년대에 등장을 했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48년에 유니박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48년에 컴퓨터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50년대에 이제 기계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쓰였고, 60년대 들어서 여러분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트란, 알골, 코볼과 같은 이런 3세대 언어라고 보통 하죠. 이런 언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공 언어로서 이제 LISP라고 하는, 리스비라고 하는 언어가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알골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뭐 B 언어, C 언어, 이런 D 언어 이런 식으로 A, B, C, D 순서로다가 이제 랭귀지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 알골이라는 언어가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 C고, 그 C 언어가 이제 80년대 객체지향 언어로 이제 발전하면서 C++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자바라고 하는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오늘날에는 이제 자바와 C 샵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알골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파스칼이라는 언어도 나왔고, 그다음에 시뮬라라고 하는 언어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뮬라도 이것도 이제 객지지향 언어의 성격을 좀 띠고 있었기 때문에 C++하고 이제 결합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언어 쪽으로 가서 스몰톡이라는 언어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이제 그 LISP, 리스비라고 하는 인공지능 언어가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 언어로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요즘에는 이제 해스켈이라는 언어도 인공지능 언어로 등장을 하고, 리스비 이제 커먼 리스, 뭐 펄, 여러분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펄이라고 하는 언어, 그 다음에 루비라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요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언어로서 많이 사용되죠. 특히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언어, 이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죠. 예, 이거하고 이제 파이썬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바와 이제 짝을 이뤄서 웹상에서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로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위에 거는 이제 정적 언어고 밑에 거는 동적 언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여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이게 뭔지 설명을 하자면, 정적 언어는 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정해진 기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을 해요. 그걸 이제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의미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 선언을 하면 그 변수가 어떤 형태냐, 예를 들어서 뭐 문자냐, 숫자냐, 아니면은 숫자에서도 뭐 그 소수점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가 있고 정수가 있고, 그죠? 예. 그런 거를 이게 데이터형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타입. 그 타입을 미리 컴파일 단계에서 정하고 들어가는 거를 이걸 이제 정적 언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그것이 실행될 때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형태가 정해지는, 그런 실행 시에 데이터 타입이 정해지는 언어를 이 동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각자의 장단점은 뭐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언어, 뭐가 이제 무슨 언어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 C++, 그 다음에 C# 이런 언어들이 정적인 언어로서 현대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언어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루비, 뭐 해스켈 이런 언어들이 현대에도 현대에 많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를 한번 보면 어떤 것이 의미론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문법에 해당하는가. 이제 의미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은 이게 형식이죠. 여기 보면 맨 앞에 이게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예인데요. 앞에 샵이 붙고 그 다음에 include. 그러니까 include란 말은 명령어죠, 명령어. 이걸 이제 include의 그 알파벳을 include라는 단어를 써놓고 여기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의미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샵이 붙은 것은 요 앞에 설명부, 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include란 단어 다음, 그러니까 명령어 다음에는 이렇게 꺽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요? 소괄호라고 하나요? 괄호로 열고
stdio.h라고 하고 다시 괄호로 닫고 이렇게 꺽쇠로 닫고 이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닫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std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stdio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h 헤더 파일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이 컴파일 할 때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명령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int mai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건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는 거는 main이라는 함수를 선언하는 이 명령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다. 그래서 이 main이라는 함수 속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변수들은 인티저 정수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안에 그 main이라는 함수 속에 포함되는 명령어들은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 중괄호라고 그러죠. 중괄호로 열고 여기 보면은 중괄호로 열고 밑에 중괄호로 닫죠. 이렇게 그 main이라는 함수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과 끝점을 알려줘야 이게 main이라는 함수에 관련된 내부 명령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에러가 안 나지. 이 컬리 브레이스 이 중괄호를 하나를 생략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티저 마찬가지겠죠. i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그죠? 변수를 선언할 때는 i는 이게 이제 뭐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미소에 해당하고 int나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이렇게 붙죠.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춰야지만 이게 명령어가 실행되기 때문에 문법에 해당하는 거죠. a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요. 그건 의미소죠. 점수가 이제 10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a라는 변수에 배열 변수죠. 10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은 의미에 해당하고, 그죠? 의미소 내용에 해당하고 여기서 뭐 int라고 하는 그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으로 꼭 마감을 해줘야 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요소죠. printf 뭐 이거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값을 화면에다 그대로 디스플레이 하라 이런 명령어거든요. 이런 거는 이 명령어에 대한 의미를 미리 부여했기 때문에 의미소에 해당하고, 또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마감해 주는 거는 문법적 요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for i equal 0, 그러니까 i 값이 0부터 시작을 해서 i 값이 10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i less than 10.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는 i 값을 하나씩 더해 가라 이런 의미고, 그리고 그 값을 scanf 읽어들여서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읽어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그 밑에 printf 명령에서 프린트하는 거죠. 바깥으로 여기 pr printf 하면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 값을 이 부분에서 입력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화면에다가 그 값들을 표현해 줘라. 그리고 이제 끝나는 값은, 그러니까 이 함수에 실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른 또 함수에서 이 함수를 불러서 그 값을 쓰고 싶으면 리턴 값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것만 10개의 값을 입력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화면에 표시하고 끝을 내면 되기 때문에 리턴은 뭐 0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요 한 프로그램의 짧은 예지만 이 속에
의미소화, 즉 변수를 선언하고 어떤 명령에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 요소, 그러니까 명령어를 쓸 때는 위치, 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변수명 앞에다 넣어야 된다든지, 그 함수에는 괄호를 쳐야 한다든지, 명령어 한 줄에는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법적 요소죠. 이런 걸 규칙을 어기면 컴퓨터는 단 하나의 기호만 틀리더라도 에러가 나요. 이게 문법적 요소죠. 그래서 그걸 신텍스 에러라고 하고, 이 전체에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뭐 그 의미 에러를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 수가 12명인데 여긴 10명밖에 이 값을 입력을 못하게 되죠. 이런 거는 컴퓨터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건 프로그래머가 10명을, 그러니까 12명을 10명으로 실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입력을 해보니까 10개밖에 입력이 안 돼서 2명 학생을 입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12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밖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사실 언어의 요소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미 프로그래밍은 이 언어는 언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발전했을 때 60년대, 70년대에 가장 많이 쓰던 그 언어 구조는 이 구조적 언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 그 성격을 가진 그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분기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논리를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구조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언어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래픽이나 또 그 말, 글, 또 수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분기 구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차 구조라는 거는 명령어가 하나씩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쭉 매긴 것은 이 1번부터 프로그래밍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 언어의 예를 들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다가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그 나오는 순서대로 실행이 돼서 화면에 뭐 표시가 되고 사운드가 나오고, 이런 그 언어,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순차 구조로 하는 거예요. 쉽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쭉 말을 하고 단어를 나열하고 숫자도 그 공식도 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숫자 구조고요. 이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반복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전 예에서도 그 10명의 그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려면은 10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겠죠. 또 프린트 할래도 10번 반복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반복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은 어떤 조건이 되는 한, 이런 얘기죠. 그 어떤 그 안에 시행을 계속 반복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그 캐릭터 형태의 여기 있죠. 캐릭터 형태의 그 카운트라는 개수기가 IPSTR이라고 하는 값이 될 때까지, 이 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래서 1씩 더해 나가라. 카운트 플러스 이퀄 요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1을 더해 나가라. 카운트 값을. 그러면서 화면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카운트라고 하면 카운트 값을 밖으로 화면에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IPSTR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1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까지 반복을 하면은 이 캐릭터 형태의 IPSTR 값이 10이기 때문에 for 조건이 맞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것까지. 그리고서는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 반복 구조 이 for문과 여기 printf 이게 이제 하나의 반복 구조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하나 보면은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하고 만약에 카운트 값이 어떤 값을 범위를 벗어나면 그만둬라 이런 얘기도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기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문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조건이 A 값이면 명령을 A를 수행하고 B 값이면 B 명령을 수행하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케이스 구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을 하고 화요일 날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럼 케이스가 7가지가 나오겠죠. 그 요일이 이제 7가지니까는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명령 수행을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분기 구조라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뜯어 보면은 구조는 이게 3가지 구조가 다예요. 이걸로 모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3가지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10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1번이 파이썬.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이렇게 많이 쓰이는 언어. 그만큼 인력 수요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이 실무 현장에서는 많이 구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C 언어. 이건 이제 특히 뭐 인베디드 언어라든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제 왜 인베디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냉장고나 세탁기 안에 그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그죠? 요즘 기계들은 그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는 기계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전자기기나 기계에 다 그 인베디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그 기계 제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C 언어로 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순위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기업용이라든가 우리가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이요. 인터넷에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뒤에서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웹 프로그램들은 이제 자바로 하고 여기 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결합해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C++나 C# 그리고 이제 통계 프로그램으로 이게 잘 알려진 R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인기는 시들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쓰는 게 이제 PHP 뭐 요거 고라는 거는 이제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죠. 고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스위프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언어들에 특히 요새 그 많이 인기가 부상되고 있는 게 이게 6번 R하고 이제 이 파이썬 그죠? 이 언어가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언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배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나 이런 그 강의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과연 언어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이건 뭐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명백한 모델링 매체입니다.